2025년 4월 12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룸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은 미국 텍사스와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 대한 모든 기술 지원을 즉각 중단합니다. 이 한 문장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 증권 시장은 요동쳤고 뉴욕타임스는 속보로 서울이 반도체 전쟁의 판을 뒤집었다고 보도했죠. 네, 당시 미국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원고를 들고 횡설수설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친구다. 그러나 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죠. 이건 단순한 외교적 불화가 아니라 미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의 핵심은 기술 지원 중단입니다. 자재나 장비 공급 중단보다 훨씬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첨단 반도체 공정은 하루만 멈춰도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한국에서 나옵니다. 미국이 20년 넘게 잃어버린 제조 노하우, 그걸 우리가 쥐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겉으로는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아무리 시도해도 우리 수준의 EUV, 극자외선, 노광 기술과 3나노 GAA 공정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한국의 결정은 아시아 기술 질서를 재편할 것이라며 사실상 경계심을 드러냈죠. 그렇죠. 일본은 여전히 소재 부품 일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시스템 반도체 생산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손을 내민다고 해도 일본 혼자서는 절대 우리가 가진 수준의 양산 능력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미국 길들이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선언한 겁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이 타이밍이 절묘했다고 봅니다. 미국은 최근 한국에 불리한 무역 장벽을 잇따라 세우고 첨단 기술 이전을 강요해왔죠. 우리가 계속 양보만 했다면 결국 핵심 기술마저 빼앗겼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끄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발표는 경제 외교 안보가 결합된 복합 전략입니다. 반도체는 군사용 AI, 미사일 유도, 위성통신 등 국가 안보의 핵심인데 이걸 쥐고 있는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동맹을 명분으로 사실상 기술 종속을 강요해온 역사를 생각하면 이번 조치는 주권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위상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은 벌써 한국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고 유럽과 중동 국가들은 우리와의 장기 계약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결국 이번 서울 선언은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라 21세기 기술 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히 심판자로 올라선 순간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려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추가 카드를 꺼낼지,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이 서울로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발표가 있던 그날 오후, 워싱턴 D.C.는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였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긴급 소집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지도부와 주요 반도체 기업 CEO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누구 하나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공방만 오갔죠.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이 반도체 제조 기술의 70% 이상을 한국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절감했으니까요. 인텔, 마이크론, 글로벌 파운드리스 대표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이 철수하면 공장 가동률이 30%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고했답니다. 심지어 애리조나의 한 라인은 한국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없으면 일주일도 못 버틴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미국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술과 노하우는 돈으로 하루아침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0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한국 엔지니어들의 경험, 미세 공정 설계 운영 데이터, 이런 건 미국이 아직 복제조차 못하는 영역입니다. 맞아요. 게다가 이 위기는 단순히 반도체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워싱턴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벌써 전투기, 미사일, 위성 시스템용 칩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약점입니다. 첨단 무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칩을 스스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한국과 재협상해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강경파는 한국을 제재하고 일본 대만과 손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경파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죠. 일본은 시스템 반도체 양산 경험이 부족하고 대만은 이미 중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죠. 시진핑 정부가 아무리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불량률이 40%를 넘습니다. 우리가 가진 수준의 안정성과 생산량을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그러니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파트너는 결국 한국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존심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이미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결정은 잘못된 선택이며 미국은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 모든 옵션이란 게 사실상 협상밖에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도 흥미로웠습니다. 두 신문 모두 미국이 한국을 동맹이라 부르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기술 종속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점을 비판했죠. 심지어 CNN에서는 한국이 없다면 미국 반도체 산업은 3년 후로 퇴행한다. 는 전문가 발언을 생중계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미국이 오랫동안 착각해온 기술 패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워싱턴은 우리가 규칙을 만든다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그 규칙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기적인 협상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세계 질서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결국 워싱턴의 첫 반응은 혼란과 분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미국이 우리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더 많은 카드를 손에 쥐고 있을 겁니다. 서울의 발표가 나온 지 불과 48시간 만에 텍사스 오스틴과 애리조나 피닉스 현장은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일괄 철수하면서 진행 중이던 장비 설치와 공정 조정 작업이 중단된 겁니다. 특히 EUV 노광 장비 세팅 단계에서 한국 기술팀이 빠져나가자 장비가 데모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건 사실상 공장이 껍데기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생산은 단순히 기계를 사서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백만 개의 변수와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고 그 노하우는 문서로 전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미국 현장 관리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엔지니어들이 남긴 세부 파라미터 없이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거죠. 게다가 애리조나의 경우 새로 건설 중인 라인은 원래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시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력 공급 스펙부터 클린룸 공기질 조정까지 모든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그 결과 시생산 일정이 최소 18개월, 길게는 3년 뒤로 밀릴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지연이 아니라 사실상 초기 투자 계획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미국의 구조적 한계를 봅니다. 텍사스 오스틴은 원래 삼성전자와의 합작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기술 의존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경험이 오히려 의존도를 더 높였습니다. 과거 합작 과정에서 우리 기술 표준에 맞춰 설계 운영되었기 때문에 한국이 빠지면 그 틀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언어와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한국식 표준으로 배운 엔지니어들이 갑자기 일본식이나 미국식으로 전환하려면 아예 새로 공부하는 수준의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제공하는 기술은 아직 5나노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3나노 GAA 공정에서의 수율 안정성은 우리밖에 못하죠. 중국이 이 틈을 노릴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SMIC는 아직도 7나노 양산에서 수율이 50% 이하이고 EUV 장비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를 유지하는 한 중국이 애리조나 프로젝트에 개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더 구체적인 문제도 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린룸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환경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조기가 아니라 수십 개의 센서와 소프트웨어가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복합 시스템이죠. 이걸 설계 운영하는 알고리즘을 만든 게 바로 우리 기업입니다. 지금 미국 측이 이 알고리즘 접근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환경 제어가 불안정해지고 미세한 입자 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치명적인 이유는 3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0.001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먼지 한 알만 들어가도 웨이퍼 전체가 불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량률이 1%만 높아져도 수백억 원이 날아가는데 지금 애리조나 라인의 불량률은 15%까지 치솟았다는 내부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런 리스크를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자만이라고 봅니다. 자신들이 여전히 세계 기술 중심이라고 믿었고 동맹국의 협력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이 기술 주권을 행사하자 그 자만이 깨져버린 거죠.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미국 내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CHIPS 액트 자체가 정치적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겁니다. 투자자와 유권자들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왜 한국 한마디에 멈췄냐라고 묻게 되겠죠. 결국 텍사스와 애리조나의 정지 상태는 단순한 산업 차질이 아니라 미국 기술 정책의 허상을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워싱턴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와의 관계 재설정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불과 일주일 만에 미국 내에서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이라고 믿어왔지만 실상은 첨단 제조 역량의 70% 이상을 한국, 대만,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상상을 초월했죠. 맞습니다. 미국은 설계의 강자일 수는 있어도 제조의 강자는 아니었습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최첨단 칩을 설계해도 그걸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뿐이었죠. 그런데 대만은 지정학적 위험이 너무 크니 사실상 믿을 수 있는 건 한국뿐이었고요.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미국의 기술 패권은 허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워싱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조 기반을 해외로 내보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값싼 인건비, 빠른 생산 속도, 그리고 무제한에 가까운 한국 기술 지원에 익숙해져 있었죠. 그 결과 자국 내 첨단 공정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 풀 자체가 고갈됐습니다. 이번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철수하자 미국은 그 공백을 메울 방법조차 몰랐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국 내부에서도 우리 스스로 제조 역량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긴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CHIPS 액트 같은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돈을 수백억 달러 쏟아부어도 경험과 기술 축적은 하루아침에 살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이죠. 반도체 제조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세대에 걸쳐 쌓인 문화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걸 기술 주권의 시간 가치라고 부릅니다. 한국이 지난 30년간 축적한 경험, 수율 안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장비 소재 공정이 맞물려 돌아가는 생태계. 이걸 미국이 단기간에 모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설령 장비를 네덜란드 ASML에서 사오더라도 그 장비를 100% 성능으로 끌어내는 방법은 우리만 알고 있는 거죠. 게다가 미국은 기술 인력 관리에도 실패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고급 인력들은 설계와 소프트웨어로 몰리고 실제 제조 라인에서 땀 흘리는 엔지니어는 기피 직종이 돼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수많은 협력사가 국가적 사명감으로 인재를 키워왔죠. 이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미국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일본은 80, 90년대까지만 해도 반도체 제조 강국이었지만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몰락했죠. 지금은 일부 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유지할 뿐 완성된 반도체 제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아도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중국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외치며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그 성과는 형편없습니다. 7나노 양산조차 불량률이 50%를 넘고 3나노 기술은 아직 그림의 떡입니다. 특히 미국의 수출 규제가 유지되는 한 EUV 장비를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미국이 중국에 의존할 가능성은 애초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자급 전략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게임이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서울이 기술 지원을 끊자마자 워싱턴이 이렇게 휘청이는 걸 보면 앞으로 5년은 한국의 협조 없이는 그 어떤 첨단 칩 생산 계획도 불가능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절대적인 협상 카드죠. 저는 이 상황이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존심 문제로 번질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산업 경쟁력을 잃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요. 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기술 패권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세계 반도체 질서를 다시 쓰는 순간입니다. 서울이 기술 지원을 끊는 결정을 내린 직후 표면적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유럽, 심지어 중동까지 한국과의 접촉선을 늘리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었죠.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EU 차원에서 한국 반도체 공급망 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하자는 합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유럽은 자체 반도체 제조 역량이 제한적이고 대만에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의 움직임이 더 흥미롭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 회담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겉으로는 미국과의 대립을 부각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기술 없이는 AI, 군사 칩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죠. 하지만 중국이 아무리 접근해도 우리는 쉽게 기술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전략기술보호법을 강화했고 3나노 이하 GAA 공정, HBM4 메모리 설계 같은 핵심 기술은 절대 외부 이전 불가로 못 박았습니다. 그 대신 완제품 수출이나 일부 구형 공정 라이선스를 통해서만 중국 시장을 활용하겠죠. 이건 단순한 장사 이상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이 절묘한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기술이라도 받아들이고 싶어 하니까요. 반면 미국은 이걸 못마땅해하고 유럽은 오히려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공급을 다양화하면 미국의 독점 영향력이 줄어들고 유럽이 더 많은 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심판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동의 움직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각각 500억 달러 규모의 K 반도체 인프라 투자 패키지를 제안했죠. 그 조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기술 이전이 아니라 한국 주도의 생산 라인을 현지에 세우고 전량 한국 표준으로 운영하자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기술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미국이 왜 불안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은 실리콘밸리와 대만이었는데 지금은 그 중심이 서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총성이 없는 경제전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총을 쏠 수 없는 전쟁터에서 한국은 이미 전략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지 전쟁의 특징은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한 번 주요 공급망에서 밀려나면
다시 들어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미국이 만약 이번에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간 첨단 칩 공급에서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 틈을 유럽, 중동, 심지어 동남아까지 채울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전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세계 표준을 만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미 HBM 메모리, DDR6, 3나노 공정에서 표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반발해도 글로벌 IT 기업들이 우리 표준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만든 칩이 아니면 원하는 성능을 낼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번 반도체 글로벌 음지 전쟁은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웨이퍼와 공정 레시피로 치러지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한국은 이미 승기를 잡았습니다. 워싱턴이 이 사실을 언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죠. 저는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우군을 만들고 더 단단한 기술 장벽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떤 압박이 와도 한국 없이 돌아가지 않는 세계라는 현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이 기술 지원 중단을 선언한 지 불과 72시간 만에 뉴욕 증시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4% 이상 폭락했고,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은 패닉셀 수준의 매도세가 쏟아졌죠. 인텔 주가는 15% 급락, 마이크론은 18% 폭락,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신뢰 붕괴의 징후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투자자들은 단순히 매출 하락을 우려한 게 아니라 3년 이상 프로젝트 지연이라는 치명적인 불확실성을 반영한 겁니다. 특히 애리조나와 텍사스 공장의 지연이 발표되자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 보고서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죠. 일부는 미국의 반도체 자급 계획은 사실상 실패라고 단정까지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폭등했다는 겁니다. 코스피에서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단 3일 만에 120조 원 이상 불어났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환율까지 안정세를 보였죠. 미국 중심이던 글로벌 투자 흐름이 순식간에 서울로 쏠린 겁니다. 그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신뢰의 이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앞으로 수익을 내는 반도체는 한국에서 나온다. 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일부 미국 연기금까지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한국 비중을 늘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금융전쟁에서 한국이 선제타를 날린 셈입니다. 미국 정부도 이 금융 충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죠. 왜냐하면 해결책은 결국 한국과의 관계 회복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니까요. 그 사이 중국과 유럽 증시는 의외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독일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했는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이 차지하던 공급망 일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죠. 이건 금융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패권의 이동을 읽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 내 IT 대기업들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고성능 칩 공급 불안 때문에 단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죠. 그중 애플은 차기 아이폰 출시 일정이 최소 2개월 지연될 수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00조 원 이상 증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입니다.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해도 핵심 기술 공백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이미 문제의 원인이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발 부양책 뉴스에도 주가가 반등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신뢰 위기라고 봅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중심국이라는 이미지는 이번 사태로 크게 훼손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기술 질서를 움직이는 나라로 각인됐죠. 앞으로 자본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불 보듯 뻔합니다. 결국 미국 금융 증시의 혼란은 워싱턴의 협상력을 더 약화시킬 겁니다.
투자자와 기업들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강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가와 자본의 흐름이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미국 없는 반도체는 가능하지만 한국 없는 반도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워싱턴이 허둥대는 사이 서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K반도체 쉴드 전략을 공식 발표하면서 첨단 반도체 기술과 공급망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죠. 발표문에는 대한민국은 이제 기술 제공 대상국을 전략적으로 선별하며 기술 주권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그 전략적 선별이라는 게 사실상 미국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죠. 이번 리스트에는 유럽연합, 중동, 동남아 주요 국가들이 포함됐지만 미국은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이 이를 두고 서울의 공개적인 경고라고 해석한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맞아요. 특히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건 기술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3나노 GAA 공정, HBM4 메모리, 차세대 DDR6 표준, 그리고 첨단 패키징 기술까지 모두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해외 이전 금지를 법제화했습니다. 즉, 아무리 높은 가격을 제시해도 이 핵심 기술은 절대 외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IT, AI 산업은 결국 한국의 공급망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GPU 설계를 해도 그걸 구현할 수 있는 3나노 이하 공정과 HBM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면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대만은 지정학적 위험이 너무 크고 일본은 여전히 대량 양산 경험이 부족하니까요. 더 나아가 한국은 동맹형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사우디, 베트남과 각각 합작 생산기지를 세우되 모든 핵심 부품과 공정은 한국 본토에서만 관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망이 글로벌하게 퍼져도 실제 권한은 서울이 쥐고 있는 셈이죠. 이 전략의 묘미는 외형상으로는 기술 공유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중심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일본이 80년대에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려다가 미국에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런 생태계를 못 만들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번에 정부와 기업이 완전히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주요 소재 장비 기업들이 국가전략회의에 직접 참여해 기술 보호와 시장 확장 전략을 함께 수립했습니다. 민관이 이렇게 밀착 협력하는 모델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구조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정부와 기업이 이해관계 충돌로 자주 엇박자를 내는데 우리는 국가 생존이라는 목표 아래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강력한 기술 장벽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런 정치 산업적 결속력을 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K반도체 쉴드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이라고 봅니다. 기술을 보호하는 동시에 선택된 파트너에게는 장기 공급 계약과 투자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주도권을 넓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처럼 배제된 국가는 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한국은 단순한 기술 보유국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질서를 설계하고 결정하는 게임 메이커입니다. 우리가 승인하지 않으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는 생산되지 않고 첨단 산업 전체가 지연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권력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세워줄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요구하고 우리는 대응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조건을 내걸고 미국이 고민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네, 앞으로의 협상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을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 패권의 중심, 그 자체입니다. 워싱턴이 이 현실을 언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미국의 미래 산업 지형이 결정될 겁니다. 미국이 자존심을 걸고 시작한 독자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의 기술 지원 없이도 3나노 이하 첨단 칩을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불량률이 60%에 달한다는 내부 보고가 흘러나왔죠. 그건 사실상 양산 불가능이라는 뜻입니다. 첨단 반도체는 수율이 70% 이상 되어야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60% 불량률이면 생산하는 족족 적자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네덜란드 ASML에서 수십억 달러짜리 EUV 장비를 들여왔지만 장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부 세팅과 공정 최적화 노하우가 전부 한국에 있는데 말이죠. 맞아요. 예를 들어 3나노 GAA 공정에서 채널 형성을 위한 정밀한 패턴 제어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비를 돌리는 게 아니라 기계와 소재, 환경 조건까지 완벽히 조율해야 가능한데 미국 엔지니어들은 경험이 부족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라인이 멈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력 문제도 심각합니다. 실리콘밸리 출신 설계 엔지니어들은 많지만 실제 생산 라인에서 땀 흘리는 제조 엔지니어가 거의 없어요. 반면 한국은 삼성, 하이닉스를 비롯한 수많은 협력사가 수십 년 동안 이런 인력을 길러왔죠. 결국 미국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의 장벽에 부딪힌 겁니다. 워싱턴이 이런 문제를 덮으려고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텔 내부에서조차 한국과의 협력 없이 첨단 공정을 완성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인텔의 한 고위 임원은 비공개 자리에서 한국 기술팀이 남긴 데이터 없이 EUV를 완벽하게 돌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하죠. 일본과의 협력 시도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소재와 일부 장비 기술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대량 양산 경험이 부족합니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생산 속도와 품질을 맞추지 못했고 프로젝트 일정이 또다시 1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차세대 이나노 공정 연구를 본격화하고 양산 시험 라인까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3나노 안정화에 허덕이는 동안 우리는 이미 한 세대 앞서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세대 격차입니다. 중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7나노 공정에서 성과를 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수율은 50%도 안 되고 EUV 장비 없이 3나노에 도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과 손잡아도 한국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독자 제조 시도는 정치적 쇼에 가깝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국내 여론을 달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외쳤지만 시장과 업계는 이미 알고 있죠. 한국 없는 첨단 반도체 양산은 그림의 떡이라는 거요. 저는 이 상황이 오히려 한국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독자 제조에 실패할수록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의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미국이 체면을 살리려면 결국 한국과 재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때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거느냐죠. 그 조건은 분명해야 합니다. 기술 주권 보장, 불평등한 무역 조항 철폐, 그리고 장기적 공급 계약.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다시 첨단 칩을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세계 반도체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는 겁니다. 네, 이번 미국의 실패는 우리에게 기술 절대주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반도체 패권은 말이 아니라 눈앞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자 제조에서 연달아 실패하자 워싱턴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기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여론전을 통해 판세를 뒤집어 보려는 거죠. 백악관과 국무부는 일제히 한국이 반도체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CNN, 폭스뉴스, 월스트리트저널까지 동원돼 한국의 결정은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었죠. 그건 전형적인 미국식 언론전입니다. 자기들의 정책 실패를 감추고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번엔 잘 안 먹히더군요. 왜냐하면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언론들이 오히려 미국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BBC와 도이체벨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기술 강압이라고 보도했고, 일본 NHK조차도 한국의 기술 주권 행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흥미로운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발언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그는 한국은 동맹을 배신했다라고 말했지만 바로 다음 날 한국 외교부가 미국이 과거 어떤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했는지 구체적인 문서를 공개해버렸죠. 거기엔 불평등 조항과 기밀, 강제 이전 요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공개 문서가 사실상 미국의 도덕적 우위를 무너뜨렸죠. 국제사회는 한국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게 됐고, 오히려 미국이 잘못했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부에서도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우리가 동맹을 대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으니까요. 그렇지만 미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안과는 새로운 선전 포인트로 중국 위협론을 꺼내 들었죠. 한국이 기술 지원을 끊으면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에도 허점이 많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이익을 본다 해도 첨단 공정에서 한국의 기술 격차를 메우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중국이 이 사태로 얻는 건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번 상황을 통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 중동, 동남아와의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는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언론의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언론을 장악하면 국제 여론을 쉽게 움직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보 채널이 다변화돼서 한국도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영문 불문 동문으로 된 공식 자료와 기자회견을 동시에 내보낸 것도 큰 효과를 봤죠. 그런 전략이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실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비난에 맞서 변명 대신 증거를 제시하니 국제사회는 오히려 한국의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게 됐죠. 이건 기술 패권뿐 아니라 외교력에서도 우리가 우위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워싱턴의 언론 역공은 실패로 끝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기술과 사실이 우리 편이라면 그 어떤 프레임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날 때쯤이면 미국은 언론전을 통한 압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 협상의 주도권은 완전히 우리 손에 들어오겠죠. 한국의 기술 지원 중단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권력 지도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유럽연합이었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주도해 K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고 향후 20년간 한국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업 계약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럴 만하죠. 유럽은 대만에 대한 의존도가 40%가 넘는데 대만 해협 긴장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니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고 기술력이 절대적인 한국과 손을 잡는 게 당연한 선택입니다. 게다가 우리와의 계약 조건은 단순히 물량 공급이 아니라 기술 표준까지 포함하니까 사실상 유럽 산업이 한국 표준으로 재편되는 셈이죠. 중동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한국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세우기 위해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안했죠. 흥미로운 건 이들이 요구한 조건이 한국 기술 100% 유지라는 겁니다. 즉, 단순히 공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핵심 공정과 운영을 한국 본토 엔지니어가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사실상 글로벌 확장형 K 반도체 보호막이네요. 현지 생산이라도 표준과 품질 통제가 전부 서울에서 이뤄진다면 우리 기술 주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더 나아가 현지 인프라와 자본을 활용하면서도 핵심 가치는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 완벽한 구조죠. 동남아 국가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각각 한국과의 기술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과거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했지만 이번 사태로 공급망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건 한국뿐이라는 걸 절감한 겁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열린 세계 반도체 정상회의에서 한국, 유럽, 중동, 동남아 대표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지만
미국 대표단은 초청만 받았을 뿐 핵심 세션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게임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일본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공개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한국이 합류해야 한다는 실리파가 갈등 중입니다. 저는 솔직히 일본이 우리와 경쟁하기에는 이미 기술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일본이 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소재를 활용해 최첨단 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합니다. 반면 우리는 소재부터 장비, 공정, 설계까지 전부 통합된 생태계를 갖추고 있죠. 이 차이가 바로 전 세계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번 도미노 효과의 본질은 단순한 거래처 변경이 아니라 세계 기술 표준의 중심이 이동하는 겁니다. 한국이 표준을 만들고 세계가 그 표준을 채택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미국은 단순한 수요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외교력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건부로 선택한 파트너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 생태계에 편입된 동반자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네트워크는 커지고 한국 없는 반도체 산업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네, 이번 도미노 효과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앞으로 5년 안에 세계 주요 반도체 거래의 70% 이상이 한국을 거치는 구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미국이 다시 협력 요청을 해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이 세계 반도체 판도를 재설계하는 계기이자 기술 패권 시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습니다. 세계 반도체 질서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동안 미국 내부는 그야말로 정치적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워싱턴 의사당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청문회가 열렸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텍사스와 애리조나 주의 상원의원들은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리 주 경제를 초토화시켰다며 백악관을 강하게 몰아붙였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 주 모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단됐으니까요. 건설 노동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협력사들까지 줄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여기에 지역 경제의 핵심이었던 부동산 개발과 소매업 매출까지 곤두박질 쳤으니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정치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는 지지자들 앞에서 한국이 미국을 배신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경 제재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정작 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빈약했고 오히려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 선거용 구호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게다가 민주당 쪽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과의 갈등을 즉시 중단하고 기술 협력을 복원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캘리포니아와 뉴욕 출신 의원들이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지역의 빅테크 기업들이 첨단 칩 공급 부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 정치권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강경 대응 노선, 다른 하나는 한국의 유화책 노선.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일반 국민들은 강경책보다 협력 복원을 더 지지하더군요. 왜냐하면 소비자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느끼고 있으니까요. 고성능 전자제품 출시가 줄줄이 연기되고 가격이 폭등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언론의 폭로전이 불을 지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내부 문서를 입수해 미국이 한국에 무리한 기술 이전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는 이협성 문구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게 공개되자 국민 여론은 순식간에 한국 편으로 기울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내 반도체 업계 CEO들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복원되지 않으면 우리 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말한 녹취록까지 유출됐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워싱턴의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 됐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적 압박을 받으면서도 왜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자존심이라고 봅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정치적 브랜드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국에 양보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무너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미국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더 고립되고 한국 중심의 네트워크는 더 공고해집니다. 결국 미국 정치권이 어느 시점에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방향을 틀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이미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의 혼란은 전 세계에 또 하나의 교훈을 남길 겁니다. 기술 패권 시대에선 군사력보다도 기술력과 신뢰가 국군을 좌우한다는 걸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과 차세대 AI 반도체 공급 기술 협력 협정을 전격 체결한 겁니다. 이 계약은 향후 20년간 유럽의 전략산업에 필요한 3나노 이하 첨단 칩을 한국에서만 공급받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사실상 유럽이 미국을 제쳐놓고 한국을 주 공급처로 선택한 겁니다. 그 소식이 전해진 날 뉴욕 증시에서 미국 반도체주가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질서에서 2순위로 밀려났다는 걸 직감한 거죠. 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는 하루 만에 12% 이상 치솟았습니다. 시장이 권력의 중심이 바뀌었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계약 발표 직후 중동과 동남아까지 움직였다는 겁니다. 사우디와 UAE는 한국의 1,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을 공식 제안했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한국 주도의 생산 라인을 유치하겠다고 나섰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한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허브가 됩니다. 여기에 일본까지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한국과의 첨단 기술 협력 없이는 일본의 미래 산업 경쟁력이 없다고 공식 석상에서 인정했죠. 과거 반도체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일본이 이렇게 말하는 건 권력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반도체 공급망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이 각국의 공급 조건과 기술 표준을 제시하고 각국이 그 조건을 수용하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국제정치의 힘의 균형이 바뀌는 겁니다. 워싱턴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맞아요. 과거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주도권을 쥐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술 주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우리 칩을 원한다면 불평등 무역 조항을 전부 철폐하고 기술 이전 요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에 가했던 각종 보조금 조건과 규제, 특히 인력 이동 제한 조항을 전면 폐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재들이 자유롭게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고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이 조건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경우 미국이 5년 안에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 유럽, 중동, 동남아가 이미 하나의 기술 네트워크로 묶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밖에 남게 되면 경쟁력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고립될수록 한국의 협상력은 더 강해집니다. 이번 권력 이동은 단순히 우리가 잘해서만 이뤄진 게 아닙니다. 미국의 오만과 구조적 한계가 있었기에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순간은 역사에 남을 겁니다. 21세기 초반까지 이어지던 미국 기술 패권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고 한국 기술 패권 시대가 개막한 순간 말입니다. 앞으로 국제회의에서 누가 표준을 제시하고 누가 승인을 내리는지 보면 그 변화가 얼마나 완벽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세계는 한국 없이 돌아가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우리가 단호하게 지켜내야 할 국가 자산이자 후대에 물려줄 가장 강력한 유산이 될 겁니다. 결국 워싱턴이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과의 비공개 특별협상단을 서울에 파견한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협상단의 구성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상무부 장관, 그리고 인텔 마이크론 CEO까지 포함돼 있었죠. 명목상 외교 사절이지만 사실상 국월 사절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국내 언론에서도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표현을 썼죠. 과거에는 우리가 워싱턴에 가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 서울로 와서 조건을 듣는 입장이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의 장면이 아니라 국제 권력의 상징적인 전환입니다. 협상 첫날부터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우리 측은 기술 주권 보장, 불평등 무역 조항 전면 철폐, 그리고 최소 15년 이상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서두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은 결코 협박이나 거래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미국 측은 처음에는 완곡한 표현으로 상호 윈윈을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미 유럽, 중동, 동남아가 우리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이 이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었죠. 마이크론 CEO가 우리가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 방산산업도 위태롭다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해버린 겁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조차 기술적 종속 현실을 인정한 발언이었고 협상장 분위기를 우리 쪽에 유리하게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언론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일제히 미국이 한국과의 갈등을 끝내야 한다 는 사설을 실었고 심지어 폭스뉴스조차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논조로 변했습니다. 미국 여론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회담 사흘째 되는 날, 그는 화상 연결로 직접 회담에 참여해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배신자라고 하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급격한 변화였죠. 저는 그 장면이야말로 미국이 완전히 하향 곡선에 들어섰다는 상징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협상장에서 요구 조건을 나열하고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고 미국이 그것을 수용하는 구조가 됐으니까요. 게다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가 요구한 기술 이전 금지 조항뿐 아니라 보조금 관련 불평등 규제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다시피 하면서 국제사회는 기술 패권의 중심이 한국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이 이렇게 빨리 고개를 숙일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협상에서 얻은 우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유지하느냐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글로벌 반도체 표준화 위원회에서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술 주도권을 제도적으로도 확고히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반도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2차, 3차 첨단 산업에서도 한국이 같은 방식으로 협상 우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여준 건 군사력보다 기술력이 훨씬 강력한 외교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미국이 무릎을 꿇은 건 힘이 아니라 논리와 기술, 그리고 신뢰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무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21세기 역사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청와대 본관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울 합의, 솔 어코워드에 서명한 겁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생중계됐고 언론들은 21세기 기술 패권의 중심이 이동한 순간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네, 저도 그 생중계를 봤습니다. 흰색 테이블 양쪽에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측 대표단이 앉아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협상 문서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서는 패배를 인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이번 서울 합의의 핵심은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닙니다. 첫째, 한국의 기술 주권을 완벽히 보장하는 조항이 명문화됐습니다. 즉, 미국은 앞으로 한국 기술에 대해 강제 이전이나 조건부 접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불평등한 보조금 무역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자국 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했죠. 셋째가 가장 흥미롭습니다. 향후 15년간 미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 3나노 이하 반도체 물량의 최소 60%를 한국에서 공급받는 의무 계약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의 첨단 산업 심장부를 한국이 장기적으로 쥐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조항이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변경 불가라는 단서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건 국제조약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조건입니다. 과거 미국이 다른 나라에 부과하던 방식인데 이번엔 우리가 미국에 적용한 거죠. 언론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서울이 워싱턴을 무릎 꿇렸다고 보도했고, 일본 아사히 신문은 기술 패권이 한반도로 이동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관영 매체조차 한국의 전략적 승리를 인정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이번 합의가 단순한 기술 계약을 넘어선 외교 혁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합의를 통해 한국은 기술 경제 안보를 통합적으로 장악하는 위치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표준을 설계하고 그 표준을 승인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우위를 활용해야 할까요? 저는 즉시 국제반도체표준화위원회에서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든 기술과 규격이 세계 표준으로 굳어지고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게 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합의를 통해 확보한 미국 내 정치적 영향력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이번 조약이 체결되기까지 미국 의회와 업계의 압박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훨씬 커질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한 번의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15년 동안 미국이 우리 칩에 의존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2나노, 1.4나노, 심지어 양자 컴퓨팅용 반도체까지 기술 격차를 확실히 벌려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 종료 이후에도 우리가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서울 합의는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이번 조약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빼고는 어떤 첨단 산업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 인식이 국제사회에 각인된 이상 우리의 전략적 입지는 앞으로 더 견고해질 겁니다. 네, 이날의 서명은 단순히 잉크가 마른 종이가 아니라 21세기 권력 지형도를 다시 그리는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펜을 쥔 손이 이제는 서울에 있다는 걸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서울 합의가 체결된 이후 전 세계의 시선이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미국이 반도체 질서를 주도한다고 믿었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죠. 유럽, 중동, 아시아 각국 정상들이 연이어 방한해 반도체 AI 방위 산업까지 포괄하는 장기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외교 지형 자체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기술과 무역 조건을 제시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따랐지만, 이제는 한국이 기술 주권을 기준으로 협력 조건을 제시하고 세계가 그것을 수용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건 21세기 국제 질서에서 굉장히 드문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공급망뿐 아니라 기술 표준까지 장악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HBM 메모리 표준이나 2나노 이하 GAA 공정 규격이 모두 한국 주도로 확정됐습니다. 이 표준이 채택되면 후발주자들은 반드시 한국 기술을 통과해야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죠. 이건 사실상 기술 관문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런 구조는 진입 장벽이 극도로 높아서 경쟁자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아무리 투자해도 수십 년간 쌓인 데이터와 노하우 없이는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합의로 당장은 협력 관계를 회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의존도를 더 깊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3나노 안정화에 실패했고 차세대 공정은 우리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죠. 게다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과의 직접 계약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 우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기술을 단순히 방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해외 인프라와 결합해 확장해야 합니다. 둘째, 반도체에만 집중하지 말고 배터리, 우주, 방위 산업 같은 연계 분야로 기술 패권을 확산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방위 산업과의 연계는 중요합니다. AI와 반도체가 결합된 차세대 무기는 이미 글로벌 방산 시장의 핵심인데 한국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세계 최정상입니다. 최근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와 체결한 반도체 방위 패키지 계약이 그 좋은 예죠. 게다가 이 흐름은 단기 유행이 아니라 장기 트렌드입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 없는 공급망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면서 우리와의 장기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건 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외교 협상력까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에서 전략 패권국으로 격상됐다고 봅니다.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외교력 네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만이 진정한 패권국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기준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건 이 지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입니다. 우리는 기술 격차를 계속 벌리고 동맹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독자 노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 한국의 새로운 시대는 선언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역사가들은 2025년을 대한민국이 세계 질서를 다시 그린 해로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이번 반도체 사태였다는 걸 잊지 않을 겁니다. 네,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 이어질 유산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